자, 529페이지죠. 간접강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접이란 말은 이제,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없고, 또 대체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볼까요? 이제 1항에. 채무자의 성질이 간접 강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시 똑같아요. 관할은 제1심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간접 강제 결정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때 결정문에는, 채무의 이행 의무, 하지 마라. 또, 상당한 기간 동안 밝히고, 그죠? 그리고 채무가 그 기간 이내에, 예컨대 소음을 낸다. 그때 이행을 하지 않은 때는, 그때부터, 늦어진 기간, 하루에 얼마씩, 그죠?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한마디로 직접 할 수도 없고, 그죠?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어떻게 해? 위에서 철봉을 떼어뜨려. 그런 경우도 있죠. 화가 나니까 이제 층간소음으로 밑에서 철봉을 들고 있어. 바벨을 들어.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간접 강제밖에 없죠. 하루에 위반하면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실제는 간접 강제는 이행 의무하고 이행 기간과 손해배상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해서 취소해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채무자를 신문합니다. 역시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결정 전에는 신문을 합니다. 자, 간접 강제라는 것은 이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주고 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해서 그 제재를 안 하면 이제 그때 그죠?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집행 방법이죠. 따라서 이거는 다른 집행이 즉 직접 강제, 대체 집행 이런 것이 안 될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간접 강제가 되는 대상은 제일 많은 게 이제 부작위 채무고 예외로 이제 자기 채무도 있긴 있죠. 그죠? 부대체적인 자기 채무 같은 것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가 아니고, 그죠? 왜냐면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채무는 철거가 있으니까 여기서 대체 앞에다가 부를 붙여요. 부대체적 자기 채무다. 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리고 부자기 채무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부대체적 자기 채무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이게 특히 가처분하고 연결됐을 때 요게 아까 봤듯이 그거예요. 가처분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집행을 간접 강제 방식으로 해요. 그럴 때 요게 가압류를 준용하는 바람에 채권자가 그 고지받고 2주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처분 결정문 받아서 2주 안에 간접 강제를 해야만이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2주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가처분을 명하는 또 부대체적 자기채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은 또 빠졌네. 자기가 자로 못하죠. 자기채무가 따라서 그렇죠. 아까 계속 자기 의무를 하고 있다면은 집행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로 봐서 이주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판례 2008년도 12월달 판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기채무 부대체적 자기채무 이행을 가처분을 하고요. 요 가처분에 어긋나면 다시 그 간접 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행, 즉 그 간접 강제를 위한 집행을 반드시 가처분
집행 기간 14일 내에 해야 됩니까? 답은 노죠. 소고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가처분 결정과 함께 그 위반에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강제 결정문 자체가 독립된 것도 집행권원이다. 그러니까 그 간접 강제 결정에 기초해서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간접 강제라는 거하고 별도의 돈이라는 거하고는 별도의 집행 절차다. 따라서 그 간접 강제에 대한 집행이 반드시 가처분 결정 후 송달받나부터 2주 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간접 강제 결정문 정본의 집행문을 받는 건 필요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예컨대 가처분을 하고요. 동시에 가처분 결정 신청하면서 간접 강제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소음을 중지하라. 그리고 이 중지를 안 했을 때, 중지하라 가처분, 중지를 안 했을 때, 그때 일정 기간 안 했을 때, 이렇게 안 했을 때, 그때 뭐 일일 100만 원씩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집행은 이 두 가지인데 요 가처분에 따라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간접 강제라는 거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안 하는 거 하고 요 돈하고는 이게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죠? 따라서 요거 받고 2주 내에 2주가 지나서 100만 원 내라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건 별개로 이 안에도 별개고 이것도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그 독립된 특히 뭐죠? 그 넷째 줄에 독립된 별도의 금전채권 그거는 사실은 금전채권 집행을 보는 거죠. 따로.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간접 강제 결정은 별돈 없이 할 수 있다. 이거 신문해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물론 그 간접 강제 결정을 한 법원도 나중에 그 사정 변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 갔어.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문하고요. 이러한 결정문에는 그 집행권원의 부대체적 자기 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합니다. 그죠? 그것을 예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배상금의 집행. 채무자가 그 이행기간에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약국에 있는 직원이 그 돈을 횡령을 했어. 횡령을 한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약사인데요. 횡령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그동안 횡령을 하다가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물건 대는 놈들한테 돈도 빌려. 한 30군데 빌려가지고 그 돈을 또 안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도망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 약국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컴퓨터라든지 또 그래요. 보통 직원들이 횡령하면요. 컴퓨터를 못 쓰게 비밀번호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그때 쓰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똑같아. 그러면 이때 그러면 똑같이 가처분을 내요. 뭐냐면 여기 신청해. 너는 이 컴퓨터에 있는 비밀번호를 그죠? 밝혀라. 가처분을 내려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밝히면 그때 너 하루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내려요.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왜냐면 그건 직접 가서 뭐 비밀번호를 안 준 놈한테 뭐 찢을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게 같이 적용할 건데.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때 배상금이죠. 배상금. 따라서 채무자가 그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렇죠. 그 이행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그 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신청을 합니다. 그죠? 물론 이런 간접 강제 절차는 법원은 이제 당연히 그 간접 강제 결정을 하면 종료가 되죠. 따라서 그 결정은 끝난 것이고 그 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에 대한 집행은 그 간접 관계와 별도로 뭐죠? 100만 원씩.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죠. 별도의 또 판결문처럼 별개의 금전 채권 집행입니다. 따따라 부릅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간접 강제라는 거하고 이 배상금에 하고는 별개예요. 그죠?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그 자기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자기 채무 이행하더라도 그래. 그러다가 얘가 왔어요. 물어보니까 낚시하고 왔다, 낚시하고 왔다는 거야, 열흘 동안. 그럼 열흘 동안 위반한 건 내야죠? 그 잔금을 비밀번호 풀었지만, 위반한 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반한 거를. 그래서 거기, 채무자가 임의로 자기 채무, 즉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렇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은 지급을 면해요? 아니죠. 이미 발생한 배상금 지급은 1000만 원 열흘이라면, 그죠? 판례가 추심 가능성을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내놔야지. 따라서 판례는 채무자가 그 간접 강제에 경한 이행기간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뒤늦게 이행했다면, 채권자는 특별 해당 없는 한 채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한은 뭐죠? 열흘. 배상금에 대해서 또 그 배상금에 대해서 뭐죠? 압류 추심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지났다고 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거기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번에 일단 채무자가 그렇게 해서 일단 채무자가 추심을 했어요. 배상금을. 그러면 그 자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충당될 성질인데 그 배상금이 충당하더라도 손해를 완전히 전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약사는 이 사람이 열흘 동안 안 내면 하루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횡령하는 놈 부인이 가져왔어. 1000만 원. 가져와서 이제 합의했어. 그런데 나중에 컴퓨터를 열어보니까요. 그죠? 어떤 계약을 갖다가 할 게 있는데 그 얘 때문에 계약을 못하는 바람에 또 위약금을 냈어. 2천만 원. 그럼 별도로 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은 간접 강제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이고 그 특별한 손해가 나오면 또 달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4번에 간접 강제 대상이 된 자기 의무를 명하는 본래의 집행 절차는 이제 취소할 수 있죠. 돌아왔으면 취소하는 거죠, 뭐, 그죠? 따라서 집행법원은 제1심 법원에 집행 취소 문서를 갖다 내면 또 취소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간접 강제에 대해서 독립된 금전, 예컨대 1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들어왔다면 별도로 또 그것만 금전에 대해서만 또 집행 취소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판례 1번. 그 간접 강제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채무명이 집행 권한이네요. 옛날 말로. 집행 권한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 정지 결정 정본이 제출됐을 때 당연히 그 간접 강제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간접 강제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결문에 의해서, 자, 판결문에서, 야, 그 비밀번호를 갖다가 공개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판결문에 따라서, 간접 강제를 신청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추심했어. 그죠? 어디 2억을 다 추심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판결문이 다시 또 상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결문에 대해서 이 집행 정지를 해놨어. 그리고 다시 또 이 비밀을 공개한다는 걸 또 줄 수 있죠. 이 판결문에 2심에서 또 이게 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개할 필요 없죠. 그럼 이것도 취소해야 되죠. 다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그 기초, 간접 강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 판결문에 대한 정지가 들어왔다면 그거는 그 강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즉시항고로서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부작 의무 같은 것들이죠. 뭐 제일 많은 것들일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작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 부작 의무는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원래 판결문 집행권원이 가처분 뭐 하지 마라. 무엇을 공사금지가처분처럼 가처분일 때는 판례는 채무자에 대해서 단순히 뭐 하지 마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 결정문이 채무자한테 결정문이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내면 이제 채무자가 그래서 그 부작위 명령에 위반을 할 때 비로소 간접 강제에 의해서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위반한 때부터 2주 안에 간접 강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반한 때부터 2주지 가처분 결정 고지부터 2주가 아니에요. 위반시에 위반시. 그거를 요즘에 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만 채무자가 아예 가처분 결정 고지 전부터 그냥 위반하고 있어. 계속 가처분 재판에 대해서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를 위반한 행위가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가처분 결정 받고 2주 내에 해야죠. 빨리 해야지 그때는. 2주 지나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런 간접 강제는요 우리가 의뢰인하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위반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간접 강제 결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뭐 위반 행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할 필요 없죠. 그죠? 그때는 자, 그래서 볼까요? 요렇게 한번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결정문 주문. 채무자는 이 간접 강제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채권자가 그 소유 건물의 수리를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땅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방해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는 부작위 채무를 명시하고 만약에 채무자가 위의무, 방해를 할 때는 그때부터 한 번 방해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집을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집을 들어가야 수리할 수 있어. 근데 못 들어오게 한대. 지 집이라고. 그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수리를 위해서는. 그래서 판결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이런 간접 강제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정문은요, 뭐뭐를 하지 마라. 내가 뭐뭐 하지 마라는 부작위가 있고, 요거 할 때마다 손해배상하라라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간접 강제,
손해배상 두 가지가 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위반하면 이제 그때 집행을 받는 거죠. 따라서 집행할 때 집행문을 받는 거다. 판례에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뭐 부작위 위반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판례가. 그냥 집행을 할 때, 다만 집행을 할 때는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이니까, 그때 조건이니까 위반하고 있다는 조건을 성취를 증명을 해야 돼요. 얼마 전인가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땅이 있고 이렇게 도로고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죠? 이게 B의 땅이에요. 여기도 도로예요. 도로. 근데 여기는 차가 못 들어와. 여기는 차가 들어와. 근데 여기는 집거니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근데 계속 범람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피해가 입고 있어요. 여기 쭉 여기 다 돈 나가. 그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들어오려면 돈 내라 그러지. 내 땅이라 그러고. 그래서 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럼 들어오잖아요.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통나무 3개를 딱 갖다 놔. 들어가지고 3개 갖다 놨어. 못 들어. 그러면 이거 치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그 533페이지입니다. 조건. 그 집행 단계에서 그 통나무를 갖다 찍어서 보내주면 돼요. 그 조건, 방해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통나무를 찍어 놓으면 딱 그만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조건을 해서 그 조건 성취 집행문을 받아서 증인 첨부해가지고 갖다 내면 법원에서 방해하지 그죠? 집행할 수 내겠죠. 판례도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은 즉 공사 금지라는 거죠. 야, 공사하지 말라는 방해하는 거, 공사 방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 현재 부작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집행할 때, 그 집행을 할 때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 채권자가 네가 그 사람이 방해하고 있다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집행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따라서 판례는 이 부작위 의무 위반했다는 것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조건 성취 집행문입니다. 그죠? 이 조건 성취 집행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뭐 집행문을 달라라는 소송, 또 집행문을 왜 줬냐에 대해서는 다 집행문 부여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소, 즉 이신청이 아니고 소송으로만 심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 그 간접 강제를 갖다가 그 통나무집 주인이겠죠. 그 B가 그거를 막으려면은 청구이소를 해서 나는 부작위 의무 한 적 없다라고 해서 청구이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청구이소가 아니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소죠. 집행문을 부여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가 아까 땅 B가 집행문을 주지 말라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그 전에 이렇게 막고 있다가 딱 철거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간접 강제 딱 가니까요, 뭐 100만원씩 내려가니까 벌써 바로 치우더라고요. 통나무 치우더라고요. 바로 치우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 같은 데 보면 자기 땅이라고 막 그냥 우기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죠? 막 하는데 그럴 때 여기 그런 거 증명하면은 손해배상이라는 판결문 딱 가는 순간에 하루에 100만원씩 어떻게 돼? 3천만 원인데 바로 그냥 방에 철조망 뜯어내고 스스로 뜯어내죠? 뜯어낼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맨 밑에 언더라인에 채무자는 그 간접 강제 결정 발령 후에 계속 그 통납을 안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까 그 배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배상금의 추심을 위해서 별도로 또 뭐 추심 명령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자기채무, 부작위 다 배웠습니다. 배웠고, 의사표시 집행입니다. 이 의사표시 집행은 이제 우리가 조문이 잘 나옵니다. 263조에 있는 의사표시 집행입니다. 자, 우리가 채무자가 권리관계를 일락해요. 자, 우리가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자, 등기를 받아야죠. 등기부가 이제 A에서 이렇게 B로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야 등기를 해줘. 상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차입을 미룹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게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A가 팔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게 자기 게 아니고 뭐 형제 거였는데 뭐 또 이게 약간 명예실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 왜냐면 그죠? 그래서 지금 B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먼저 B가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죠? B고 A는 B에게 그죠? 뭐 2014년 5월 7일 매매를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어요. 냈더니 피고가 첫째 피고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A가 나와가지고 전부 인정합니다. 못 뻔하니까 인정한다는 조서가 뭐죠? 일락조서예요. 그죠? 인정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그냥 판결문 가져와서 B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락 속에는 이 소유권 이전한다는 의사가 들어있는 거야.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판결문을 가져오면 그냥 물론 조건이 있어. 이때는 반드시 확정이 돼야 돼요. 가집행 안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의사 표시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냥 B가 A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아니면 B가 다시 또 뭐죠? 그냥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똑같아. 이 판결문도 그죠? 이거는 그냥 확정 판결입니다. 보세요.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가 거기에 그 권리관계 성립에 다 인정을 다 해요. 그런 일락조서 또는 아까 그게 아니고 아예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 판결문 가지고 그 일락과 의사 진술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 판결문 안에 의사의 진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사 진술 판결이고 이러한 집행이 의사 진술 의무에 대한 집행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사 진술은요 확정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확정이 돼야 돼요. 됐죠? 자, 2항에 그런데 매매처럼 보세요. 매매처럼 동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2항 보세요. 반대 의무가 이행된 뒤에 그런데 잔금을 주면은 뭐 주겠다는 식으로 반대급부 의무가 이행된 뒤에 일락을 하거나 성립에 대한 일락을 또는 그때 가서 나 등기주겠다라는 의사 진술을 하는 판결문이 있을 때는 그때는 별도로 30조나 32조에 집행문을 내어준 때 뭐죠? 집행문을 조건이겠죠? 조건 승계 집행문을 내어준 때 그때 가서 효력이 있다. 아까 우리가 1항은요. 자 263조 1항은요. 얘는 어떤 권리관계가 일락조서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서에 기재된 대로 조서가 성립한 날이죠. 성립한 날 바로 그날 그냥 사인한 날. 그죠? 또 만약에
의사 진술이 있다. 그러면 의사 진술 재판이 확정된 날. 그때 바로 그냥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등기라면요. 그냥 집행문도 없이 집행문 필요 없어요. 확정되면 그냥 의사 진술이 되면 그냥 등기만 하면 돼요. 이건 별도로 집행이 필요 없잖아요. 뭐, 그죠? 그런데 이 양은 그 일락조서나 의사 진술이 아까 A가 승소했어요. 근데 뭐죠? 자, B가 승소했어요. 다 인정해. 그런데 11월 5일 날 그죠? 잔금 2억을 주는 조건으로 또 이 부부예요. 또 12월 5일 날 뭐 그죠? 남편이 저에게 재단 분할 대금으로 뭐 2억을 준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 남편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데 그죠? 이거 어떤 조건을 그죠? 재단 분할 이 돈을 주는 조건 이런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11월 5일 날 지나서 이 돈을 줄지 않을지 모르죠. 조건이죠. 그래서 요 돈을 이 B가 등기를 하려면요. 그냥 이 판결문 가지고는 등기 안 됩니다. 그죠? 왜? 이때는 집행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때는 물론 법무사겠죠. 먼저 B는 A한테 2억 5천만 원을 갖다 뭐죠? 통장으로 쏴. 그날. 그죠? 11월 5일 날 쏘고 얘한테 영수증, 인감증명인의 영수증을 가져가서 이 영수증 가져가서 이제 집행문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 집행문이 보통 한 2주 걸려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쯤 하면은 보통 11월 한 5일 날쯤 하면요. 한 11월 한 20일쯤 나와. 좀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날 드디어 영수증에 따라서 야 그래 집행문 줘. 돈 줬네. 그죠? 2억 줬구나 해가지고 판사가 야 집행문을 조건 성취죠. 집행문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와 달리 확정된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죠? 이 집행문을 부여한 날 언제예요? 11월 20일 날. 확정 그 전에 했죠. 그 전에 했겠죠, 확정은. 요 집행문을 부여한 11월 20일 날 확인돼요. 이때 보세요. 좀 보세요. 그 집행문을 내준 11월, 그러니까 예컨대 판결문이 있었던 날이 10월이 아니고 집행문을 내준 날인 그때 가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얘기했어요. 했습니다. 아, 반대급부는 집행문을 내준 때 그때 끝나는구나. 자, 볼까요? 자, 의사표시란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채무로서 소위 그렇죠. 가장 부대체적인 자기 채무죠.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 의무라는 것은 그 의사표시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가 그죠? 그죠? 의사표시란 것은 집행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효과만 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해. 따라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판결문 안에 진술이 있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판결문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문 안에 의사표시가 있는 거니까 집행기관이 무슨 집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 진술은요. 집행기관이 집행문을 줄 필요도 없어. 집행문을 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데 무슨 집행문을 줘. 그 사람이 등기한다고 써있는데 무슨 집행문을 왜 주냐고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배울 때 그죠? 등기 진술하는 이행 판결은요. 집행문이 필요 없어요. 언제만? 조건 성취일 때만 필요한 거지. 그죠?
따라서 여기서의 집행권은 그 의사 진술이 들어있는 그런 집행권에 하나는 거예요. 물론 그 판결이 꼭 판결이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조서도 되죠. 그죠? 그죠? 또 화해 조서의 내용이 그죠? 뭐 그 의사표시가 아니고 어떤 건물을 소유자에게 주겠다 이런 거는요. 이것은 양도하겠다는 것이지 등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은 의사표시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도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등기 신청한다는 의사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문에 의사표시 한 걸로 보겠다라는 말은 간주죠. 간주는 의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는 1항에 어떤 권리관계에 성립한 것을 일락해서 그 인정한다는 조서를 만들거나 또는 의사를 진술한 걸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일정한 형식이 필요할 때는 그 형식에 따른 의사가 있어야만이 법률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보세요. 자, 우리가 양도를 많이 들어요. 자,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입니다. 이 물품 대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이 물품 대금의 채권자는 A로 지명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이런 지명 채권이죠. 채권자가 A고 2천만 원이야. 근데 이런 지명 채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자, 양도한다는 것은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얘가 해야지 양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양도를 얘가 C한테 했어요. 그래서 양도 계약서를 2014년 5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양도 통지를 안 하는 거야, 인간이. 양도를 통지를 해야지 얘가 대항할 수 있잖아요. 통지를 안 해가지고 불안해 죽겠어. 또 양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도를 근데 양도 통지는요, 양도 통지는 얘만 할 수 있어요, 양도인간이. 그러면 얘가 소송합니다, C가. 가지고 2015년 5월 2일 날, 보세요. C가 원고가 되고, A가 피고가 돼서, 피고 너는, 첫째, 양도 계약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죠? A, C 사이의 양도 계약을 하고, 그죠? 피고는, 특히 뭐죠? 피고 A는 누구에게? 채무자 B에게 채권 양도했던 사실을 통지하라. 라는 의사표시에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하라는 통지하라는 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열심히 싸워서 2015년 10월 20일 날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언제요? 2015년 10월 20일 날 드디어 의사가 있는 걸로 본 거예요. 원래는 5월 7일인데, 인간이, 그죠? 그러면 이 판결문 가지고 얘한테 가져와서 집행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얘한테 딱 도달된 날이 24일이야. 그러면 24일 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볼까요? 따라서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도달해야 됩니다. 볼까요? 제함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본조에서 의제 발생된 사실이 당해 집행권을 판결문을 제시하거나 걔한테 보내줘야 돼. 도달해야 돼. 예컨대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청구하고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서를 누구한테? 걔한테 제시를 해야만이 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돼요. 그죠?
그죠? 자, 완료. 자, 의사표시 진의 효과는, 의사표시 의제 효과는 그죠? 이거는요, 집행이 필요 없어. 그냥, 아까 확정된 날 그냥 집행이 된 거야. 따라서, 효과 발생하는 날에 집행의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막으려면요, 아까처럼, 자, 아까 보셨죠? 내가 2015년 5월 2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안 해줘. 그럼 2015년 10월 5일 날 판결이 확정됐어요. 확정. 그러면 이거는 의사표시가 2015년 10월 5일 날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 10월 5일 날부터는 집행을 정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때 집행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뒤에 채무자가 뭐 집행 정지를 신청하거나 청구 이소를 하거나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번에 의사표시라는 것은 그 효과 발생으로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청구 이소, 잠재 이소, 집행 정지, 집행 취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항에 등기 신청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 법원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집행 정지를 했더라도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등기관은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다가 어떤 사람은요, 등기관한테 집행 정지를 주고서 너 등기하면 알아서 해. 무슨 알아서 해. 못해. 그냥 등기해버리는 건데.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볼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3번에 오른쪽에 3번에 토지 거래 허가죠.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청구도 그것도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집행 절차는요. 예컨대 두 가지죠. 지금 아까처럼 그냥 확정만 되면 끝나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있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또는 어떤 의사표시에 판결문에 조건이나 승계를 집어넣었어. 그럴 때는 조건을 성취해야 됩니다. 자, 1번 집행권원에 대해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반대 의무 이행 등과 같은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해. 그러면 그건 그 재판이 확정된 날, 그 화해 조서가 성립된 날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별도의 집행을 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집행문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판결은요, 확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 집행문 받아라. 딱 거짓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그러나 의사표시가 조건이 붙어있다면 그 조건을 성취해야 돼. 우리가 반대급부 이행이 조건일 때는, 그런 의사표시일 때는 그 반대급부를 내가 먼저 제공하고 영수증 가져와서 한마디로 그 집행문을 내어준 날, 그때 의사표시가 진술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문을 필요할 때 거기 어떤 금전, 예컨대 잔금이라는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등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등기했네? 그러면 그러한 등기는 원인부여죠. 그러면 그런 집행문이 뭐냐? 주로 이제 동시이행, 불확정기간, 담보제공 같은 것들은 많죠. 그죠? 자, 3번. 채권자는 결국에는 뭐죠? 이러한 조건 성취라는 집행 서류를 제출해서 재판장의 명령, 한 2주 걸려요. 2주라는 기간이 지나서 집행문을 주거든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즉, 확정 판결 뒤에 집행문을 내준 날이 의사표시의 효과지, 송달은 아니죠, 또. 그냥 그 날, 받은 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집행문을 부여해서 의사표시 효과가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과가 있기 때문에 설령 집행문을 잘못 보세요. 집행문을 잘못 줬더라도 이미 의사표시는 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집행문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의소를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등기소로 가면 등기해버려요. 그때는 등기한 다음에 그에 기초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준 집행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못합니다. 어렵지만 그죠? 왜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물론 이제 승계 집행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질권이라든지 물상대에 보고 가압류 같은 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